이 라이브는요, 하도 베네수엘라 다들 얘기를 하는데, 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한 적이 없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얼마나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일하고 비슷한지에 대해서도 얘기된 바가 없고, 그리고 이재명이 차베스하고 비슷하다고 하는데 얼마나 차베스하고 비슷한지도 제대로 정리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베네수엘라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어머 소름 끼쳐, 이게 남의 나라 얘기여야 되는데 왜 우리나라 얘기 같지? 얼마나 싱크율이 높은지 여러분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에서 그냥 담담히 있었던 일만 얘기를 하는데, 이 담담히 있었던 일만 얘기하는 게 더 무섭거든요 여러분. 자, 첫 번째, 차베스가 베네수엘라 법원 장악하는 과정, 요거 한번 얘기를 할게요. 1999년에 차베스가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헌법 개정을 해요. 헌법 개정을 하면서 국민투표를 합니다. 국민투표를 하면서 개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재헌의회, 여러분 재헌의회 많이 들어보셨죠? 헌법 만드는 의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재헌의회파라고 있었잖아요. 그 옛날에 CA라고 Constitutional Assembly에서 재헌의회 구성해서 사회주의 헌법 입법해가지고 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바꾸자는 그 모든 NL과 PD 이전에 혁명파, 재헌의회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로베스피에르를 꿈꿨지. 마르크스가 아니라 모두가 로베스피에르를 꿈꾸고 혁명 정부를 꿈꾸던 그 80년대 철없던 학생들, 여전히 철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재헌의회, 이런 게 재헌의회이거든요. 헌법 만드는 회회. 그래서 우고 차베스는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헌법 개정에 들어가서 국민 투표를 하고요. 재헌의회를 구성해서 기존 의회도 있고 재헌의회도 있고 의회를 2개가 되는 겁니다. 나라가 차베스 때. 근데 이재명은 그럴 필요가 없겠죠. 국회가 다수니까. 그래서 재헌의회를 구성해서 기존 의회하고 대립을 하는 의회를 2개를 만드는 일이 차베스가 집권하자마자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대법원에 가죠. 대법원에 올라가서 기존 의회가 의회냐 재헌의회가 의회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차베스는 대법원을 압박해서 재헌의회가 유일한 합법 의회임을 인정하고 하게 만들고 기존 의회가 불법 의회다 이렇게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의힘 위원정당 심판으로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고 재헌의회를 지금의 그 민주당 다수당인 국회가 재헌의회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차베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차베스는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고 차베스처럼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을 한다면 벌어질 일인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대법원장은 여성이었는데 세실리아 소사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럽니다. 대법원이 그래 재헌의회가 그거야 유일한 의회임을 땅땅땅하고 그리고 기존 의회를 불법화시키는 판결을 대법원이 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장이 그걸 막으려고 했었어. 그런데 그 대법원장이 사임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법원이 재헌의회의 사형 집회에 앞서 자결을 선택했다. 저항하지 않고 너 법원은 이제 사형이야라고 하는데 잠깐 너 사형하기 전에 내가 그냥 알아서 할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실리아 소사가 남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이 개겼잖아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차베스가 어떻게 했냐면 대법관 8명을 자릅니다. 대법관 8명을 자르고요. 그 다음에 뭐를 했냐. 대법관 수를 20명에서 32명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대법관 수를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리면서 12명 늘었죠. 그 12명을 전부 다 차베스 지지자로 채웠습니다. 차베스 지지자로 채웠어요. 와우. 그래서요. 대법원은 완전히 차베스의 통제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차베스가 대통령을 관둘 때까지 차베스한테 반대하는 판결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야, 이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대법관 수를 늘려서 자기네 파 12명을
갖다 박는다. 그래서 대법원을 완전히 장악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베네수엘라 얘기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코네수엘라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대법원뿐만 아니라 고등법원, 이제 지방법원 이런 법원까지 싹 다 친정부 인사들로 인사를 이제 뭐 컴퓨터로 뺑뺑 돌리고 아니라요. 그냥 자기네들 줄 서봐, 충성도 테스트 충성할 거냐? 네, 오케이. 그러면 법원으로 가도록 하여라. 친정부 인사들로 싹 다 법원을 장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대법원, 하급법원까지 싹 다 장악을 한 거죠. 그러면 사법부가 독립성이 있나요? 독립성 없죠. 독립성이 없고 그러니까 사법부가 거수기가 됐죠. 이러면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삼권 분립이 붕괴됐다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독재 국가의 탄생입니다. 독재 국가의 탄생. 이게 이제 그 차베스 후계자가 마두로잖아요. 마두로 정권까지도 이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런 독재가 벌어지는데 그래도 베네수엘라에서 민주주의 국가인데 선거를 하잖아요. 선거를 하니까 여러분 그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반대편이 이겼어요. 그럼 보세요. 차베스 정당이 과반 정당이 안 됐어요. 그랬더니 얘네가 차베스하고 마두로 얘네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사법부가 대법원이 빵빵 판결을 내려요. 뭐라고 판결을 내리냐면 대법원이 입법권을 대행한다. 대법원이 입법권을 대행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의회는 입법권을 입법권 니네가 입법하면 차베스가 거부권 행사하고 그 다음에 입법이 안 되고 입법은 사법부도 할 수 있어. 대법원도 입법을 할 수 있어 하고 대법원이 입법을 하고 그리고 의회가 해서 입법하는 건 다 거부권 행사해버리고 뭉개버리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거는 이제 독재라고 하죠. 독재라고 합니다. 질이죠. 그러니까 대법원이 입법권을 대행한다. 이거에서 여러분 야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쉽죠. 자, 이게 일단은 차베스 정권 안에서 벌어졌던 사법부와 입법부 장악 과정입니다. 사법부, 입법부 장악하고 상권 분립 무너뜨리고 독재가 탄생하는 과정. 베네수엘라 모델.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베네수엘라 얘기다. 코네수엘라 얘기는 아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권을 장악을 하고 권력을 장악한 차베스는 어떤 정책을 폈느냐? 어떤 정책을 폈느냐면 여러분 일단은 베네수엘라는 우리가 다 알듯이 석유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석유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차베스는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석유 수익을 어떻게 썼냐? 무상교육을 하는 데 썼습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저가주택 공급, 식료품 무료 배급, 현금 보조금 지급.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많이 듣던 얘기예요. 무상의료, 저가주택 공급, 식료품 무료 배급, 현금 보조금 지급, 현금 지급. 그러니까 빈곤층하고 저소득층이 열렬하게 지지를 할 수밖에 없는 돈살포 정치. 야. 그리고 석유 산업 그런 데서 미국이 지분 이런 거 인정 안 합니다. 석유 산업 그리고 기간 산업, 대기업 국유화 시행합니다. 자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유화를 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사회주의라고를 공산주의라고 하죠. 자, 기간 사업하고 대기업들을 다 국유화했고요. 그 수익을 재분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의 이익 그리고 특히 국영석유회사 PDVSA 이렇게 부르는 그 국영석유회사의 이익금을 회사 이익금으로 두지 않고 정부 재정으로 전환했어요. 그러니까 정부 수입으로 정부 재정으로 전환한 다음에 그거를 복지 재원으로 썼습니다. 야, 얘기만 들어보면 졸라 천국 같아요.
이게 작동만 하면 그러면 뭐 모두가 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석유 팔아서 모든 걸 다 누리는 막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기엔 베네수엘라는 인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왕이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나라는 여러분 브루나이 정도 인구 대비 석유가 나오는 거하고 천연 자원의 양이 어마어마하면 가능할 수 있지만 베네수엘라는 인구가 많은 대국입니다.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석유가 많아도 이거만큼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될 수 있을 만큼. 자, 그리고 토지하고 자원을 재분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토지법이란 걸 만들고 석유 및 천연가스법이란 걸 만들어서 국내 토지와 자원에 대한 국가의 절대적 통제권을 확립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보한 그 토지를 무상분배합니다. 야, 무상분배 재분배 정책을 합니다. 토지 무상분배 재분배. 야, 여기 보면 무슨 해방자야, 해방자.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는지 엔딩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나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진짜 많아. 이런 얘기 들으면 아니 나라에서 그렇게 모든 걸 다 골고루 나눠주면 좋은 거 아니야? 야, 대한민국 그 평등 의사상엔 공산주의 의식이 전락에 깔려 있다니까요. 자, 관광사 TV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다가 있잖아요. 가격 통제를 실시합니다. 시장 가격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저 시절에는 이제 DVD 플레이어 이런 게 나오던 2000년대 초반이거든요. 뭐 월드컵 시즌 생각해 보면 여러분 AV 시스템, DVD 이런 게 보급되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베네수엘라 가면 반값이었어요. 왜? 나라에서 DVD 플레이어를 반값 보조금을 줬어요. 50%를 DVD 플레이어를 사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저도 군대 제대하고 막 이럴 때라 기억합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나라에서 반값을 내준대. 미쳤다 그랬는데 주요 생필품, 에너지 가격, 앤드 이런 문화 상품 이런 가격까지 심지어 DVD 플레이어 이런 가격까지 정부가 직접 통제하고요.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의 자기 주머니에서 반만 쓰게 되면 구매력이 갑자기 2배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매력이 욕구가 폭증을 하고 그러고 물건을 막 더 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부 재정은 있는 대로 들어가고 그리고 물가는 다시 오릅니다. 사람들이 만족해하고 저축을 하겠어가 아니라 내가 구매 파워가 늘었네. 구매를 더 늘려야지. 인플레이션 발생을 합니다. 미키누님 감사합니다. 일단은 좋네 하고 서민이 내 생활이 지금 살 것 같아 하고 난 다음에 야 과소비를 하다니. 역시 인간은 여러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키누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석유 사회주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일 소셜리즘. 그래놓고서 이 오일 소셜리즘 지금까지 보면 무슨 사회주의인데 또 무슨 오일 소셜리즘이냐 그러면서 소셜리즘 사회주의를 전파하겠다. 사회주의는 좋은 것이니까 포교하겠다. 우리 중남미 국가들 전부 다 식민지 경험했었던 이 나라들 모두가 다 베네수엘라의 석유의 맛을 좀 보고 해방되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중남미 동맹국을 만들고요. 베네수엘라와 동맹을 하면 석유를 국제 유가보다 싸게 공급을 합니다. 심지어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일까지 벌어져요. 대외 포퓰리즘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주변 나라들은 베네수엘라를 칭송하죠, 여러분. 공짜로 석유를 주는데. 자, 그러고는 여러분 이 다음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네수엘라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 차베스가 강조한 개념이 있어요. 풀뿌리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여러분 이거 따라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박원순. 상상 초월이죠.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내세웠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우리나라 보면은 그 지역 그 협동 공동체, 마을 공동체, 주민 이런 협의체 뭐 이런 거 만들잖아요.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만든 이름은 볼리바르 서클입니다. 볼리바르 서클. 볼리바르는 여러분 그 볼리비아라는 나라 이름에서도 있고 옛날에 콜롬비아를 세웠던 남미 해방의 아버지 볼리바르 그 사람의 이름을 딴 겁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해방 이런 역사를 배우면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는 제국의 침략을 받은 제3세계 국가고 삭취를 당했으며 해방자 볼리바르를 기억하라 뭐 이런 거죠. 그래도 이제 그렇게 사회 조직, 풀뿌리 민주주의 조직을 볼리바르 서클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걸 다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볼리바르 서클을 만들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정책을 썼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에서 이 서클한테 돈 주고 이 사람들이 직접 복지 정책을 시행하게 해서 사회의 장악력을 높이게 했다. 볼리바르 서클이 풀뿌리 민주주의 조직이 결국 뭐죠, 여러분? 완장 조직이 되는 거죠. 차베스 국왕님의 친위대 풀뿌리 민주주의를 그렇게 보면 되겠죠. 완장 조직.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여러분 석유값이 $100가 넘어가고 비싸던 시절에 가능했었던 얘기입니다. 석유 가격이 떨어지죠. 석유 가격이 떨어지면 이거랑 연동이 된 재정이 악화되고 경기 위기가 당연히 오지요. 자, 그러면 이제 경제가 어떻게 붕괴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는 베네수엘라가 국가 수출의 90%를 석유로 합니다. 그리고 석유에서 번 돈을 그 재정으로 이렇게 연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나라 세금의 50%가 석유에서 나왔습니다. 50% 이상. 그런데 석유로 번 돈으로 다른 산업, 석유가 이게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그럼 석유 외에 또 다른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경제가 좀 안정화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자본을 모아서 그 자본을 투자하고 뭔 산업을 육성하고 뭐 교육을 하든 뭐를 해서 그런데 다 찢어발겨서 석유로 번 돈을 찢어발겼더니 석유가 떨어지니까 국제 유가가 요동을 치기 시작하니 나라도 같이 요동을 치는 거죠. 자,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차버스 정권의 아까 무상교육, 무상의료, 식량보조금 이런 거 있죠. 이게 붕괴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붕괴하면 그러면 여러분 돈 없으니까 국민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2010년대 가까이 오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게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고 터지고 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국제 유가가 쭉 떨어지는데 전반적인 불경기가 시작이 되니까 세계적인 불경기가 시작되니 석유 수요가 감소하고 석유 유가가 이렇게 폭락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외화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세금이 안 거치면 여러분 국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 세출을 줄여야 되고 버는 돈이 없으면 쓰는 돈을 줄여야 되고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제 이걸 할 수가 없어요라고 해야 되는데 안 그럽니다. 어떻게 하느냐? 돈을 찍어요. 돈을 찍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 그럼 돈을 찍자. 그러고 그렇게 돈을 찍어서 재정 지출을 유지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화폐 가치가 급락하죠. 그리고 물가가 폭등하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자, 이게 이제 2010년대에 여기서 이제 그 베네수엘라 초 인플레이션이라는 위키백과의 항목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자기네 화폐로 물건을 구입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뭐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겠어요. 달러로 그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러니까 볼리바르 베네수엘라의 화폐인 볼리바르로 거래를 안 하고 달러로 거래하는 여러분 같으면 당연히 신용 있는 화폐로 거래를 하지 않겠습니까? 반미 국가에서 달러 수요가 커지니까 달러 암 시장이 발생을 하고요. 나라의 공식 환율을 하고 다르게 달러 암 시장이 발생을 합니다. 경제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 과정에 얘네들이 당연히 썩어 빠졌고 부패하죠. 이 차베스와 그 마두로의 이 정치 세력은 엄청나게 부패하고 지들 헤쳐먹고 심지어 해외로 돈 빼돌리고 이런 게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그 석유 관련돼서 석유를 오퍼레이팅하는 그 기술자들, 엔지니어들을 숙청을 하면서 그들이 탈 베네수엘라를 합니다. 석유 전문가들이 탈 베네수엘라를 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있는 석유도 캐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석유는 땅에 있는데 석유를 캐내고 그 산업을 유지할 사람들이 싹 다 해외로 이주를 해버리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석유가 쓰레기가 되는 거죠. 너 할 줄 아니? 서민 뭐 여기 지금 이 포퓰리즘의 혜택을 받았던 사람 중에서 석유 산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자, 전문가들이 버린 나라. 그래서 시스템이 붕괴한 나라.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인 석유 산업을 운영하는 전문가들마다 축출한 나라. 결과가 어떻게 되냐? 물가 부족. 물자 부족. 물자가 없어지고요. 식량도 부족해집니다. 아사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대규모 난민이 발생합니다. 처음엔 이민이었어요. 석유 전문가 그리고 중산층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규모로 해외로 나아가고요. 가까운 남미 국가로 간 사람도 있었고, 돈 좀 있다 하고 내가 미국에서도 취직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미국으로 이동하고, 미국과 남미로 대규모 전문가들, 자본가들과 기술자들, 전문가들이 주변 국가로 이민을 가고, 그 다음엔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남미에서 가장 잘 산다고 했었던 베네수엘라는 한때 이렇게 최빈국으로 전락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발생하고, 죽음의 루트라고 부르죠. 정글, 남미의 정글을 돌파해서 미국으로 가고 주변 나라들로 가는 이런 그 난민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포퓰리즘 정치의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베네수엘라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 법원을 어떻게 장악했는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포퓰리즘 정책을 얘기하고, 그 포퓰리즘 정책에 기반한 풀뿌리 민주주의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엔 베네수엘라 경제가 붕괴하는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많이 좌파의 용어라든지 좌파의 개념, 좌파가 하는 짓이 많이 등장하죠. 대법원 인원을 더 뽑는다거나 뭐 재헌의회, 이런 얘기 진짜 오래간만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우리나라 80년대 운동권 학생들이 꿈꾸던, 그리고 케베스나 기타 등등에서 연락에 빨아대던 베네수엘라의 스토리 어떠셨습니까? 저는 조금은 남의 나라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정치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정치 얘기죠.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